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사는 럭셔리 하우스를 자랑하며 가난한 우리 집안과는 절대 사돈 맺을 수 없다던 동창을 사돈으로 믿는 한 여성이 내가 그 건물의 건물주인데 하면서 모든 걸 박살내고 인생의 참교육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 강남.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곳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비껴간 듯한 낡은 상가 골목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골목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 소담의 문턱은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뽀얀 김을 뿜어내는 커다란 가마솥과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의 존재감을 알렸다. 가게의 주인 55세의 윤서진은 오늘도 허리에 낡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과 홀을 오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갓 지은 밥을 뚝배기에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낸 뒤 잘 익은 깍두기를 얹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수십 년간 반복해온 종교 의식처럼 경건하기까지 했다. 어르신, 국물 더 드릴까요? 오늘은 뼈를 2배는 더 넣고 푹 고았더니 아주 진국이야. 허리가 굽은 노인 손님에게 그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넉넉하게 더 부어주었다. 단돈 5,000원. 강남 한복판에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이곳에서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소담은 주변의 가난한 학생들과 독거노인, 고된 노동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어머니의 부엌과도 같은 곳이었다.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엄마 하는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아들 28세의 이준영과 그의 연인 27세의 강미소가 들어섰다. 준영은 번듯한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서진의 눈에는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미소 씨도 어서 와. 아직 점심 전이지? 앉아봐.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걸로 끓여줄게. 서진은 두 사람을 보며 얼굴에 주름이 펴지도록 환하게 웃었다. 미소는 그런 서진에게 다가가 살갑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힘드신데. 그냥 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상냥하고 꾸밈 없는 미소의 모습에 서진은 흐뭇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저 고운 마음씨가 서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국밥을 기다리며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다음 주 상견례 말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미소네 집이.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미소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표현이 좀 화려하고 직설적이셔서. 혹시라도 무슨 말을 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할게요.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서진은 오히려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얘들은 뭘 그런 걸 걱정해. 자식 결혼시킨다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다르겠니? 다들 똑같지. 엄마는 너희 둘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아무 걱정 마라. 그녀의 말에 준영과 미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그저 평범하고 인심 좋고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분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갯돈을 붓고 낡은 국산차를 10년 넘게 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 그 이면에 대한민국 상위 0.01%의 부를 거머쥔 거물 중에 거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서진은 잠시 홀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골목 너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에 머물렀다. 천운타워.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건물. 바로 그녀가 남편과 사별 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피와 땀으로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녀의 성이었다. 20대 후반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갓난아들 준영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 세상은 그녀에게 지독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굶지 않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인부들에게 밥을 해다 팔았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고 특유의 성실함과 남다른 감각으로 돈을 불렸다.
돈이 모이면 악착같이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고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정점이 바로 천운타워였다.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그녀는 더욱 자신을 감췄다.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 준영이 재벌 2세라는 껍데기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처음 시작했던 그 국밥집 주인으로 남았다. 소담은 그녀에게 가난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십자가이자 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닻이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서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딱 한 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 하나 없는 단아한 옥색빛의 맞춤 정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기품이 묻어나는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 속에는 가난한 국밥집 아줌마도 거부 윤 회장도 아닌 그저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상견례 장소는 듣던 대로 호화로웠다. 금박을 입힌 듯한 거대한 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조명,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 잠기는 페르시안 카펫. 서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위화감을 느꼈다. 소담의 낡은 테이블 수십 개를 팔아도 이곳의 샹들리에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준영과 미소의 안내를 받아 안쪽에 귀빈이라는 팻말이 붙은 룸으로 들어섰다. 이미 예비 사돈인 오혜란 55세과 강태욱 58세이 와서 앉아 있었다. 혜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나는 너희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오만함이 가면처럼 쓰여 있었다. 혜란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진 일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진의 단아한 옷차림을 본 그녀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스쳤다. 어머 오셨어요? 준영 씨 어머님 되시는 분이시죠?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참, 소박하시네. 그때 혜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무례한 시선의 서진은 묵묵히 그녀를 마주보았다. 순간 혜란의 얼굴에 경악과 함께 이내 잔인한 희열이 떠올랐다. 세상에, 너 혹시 윤서진 아니니? 복리며고 나온 윤서진. 윤서진이라는 이름에 강태욱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오혜란이라는 이름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흉터였다. 학창시절 부잣집 딸이었던 혜란은 가난하고 볼품없던 서진을 중심에 놓고 괴롭혔던 주동자였다. 30여 년이 흘렀지만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그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누구야? 내가 헛것을 보나 했네. 야 윤서진. 너 용케도 살아있었구나. 졸업하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서 어디 객사라도 한 줄 알았지. 혜란은 박수까지 치며 웃었다. 상견례에 최소한의 예의도 체면도 없었다. 악연과의 재회에 흥분한 그녀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듣자 하니 남편은 일찍 죽었다면서. 어머 어떡하니. 그러게 내가 말했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너같이 없는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해보려다 그 꼴이 난 거 아니야. 엄마. 미소가 울먹이며 혜란의 팔을 잡아챘다. 준영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하지만 혜란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두 사람을 뿌리치며 더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다. 어디서 아들 내미를 내세워서 우리 집에 빨대를 꽂으려고 수작이야? 준영 씨, 당신도 참 대단하네. 우리 미소가 뭘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한 거라면 꿈 깨시지. 우리 미소는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을 하룻밤 파티에서 쓰는 애야. 감당이 되겠어? 강태웅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사부인. 오해는 마십시오. 저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은, 예물은,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아주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 강북의 작은 빌라 전세 정도는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위 되는 분 체면은 세워드려야죠.
그것은 배려가 아닌 철저한 모욕이었다. 서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눈앞의 차가 식어가는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학창시절 혜란이 자신의 싸구려 도시락을 발로 차며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비웃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30년이 지났어도 이 여자는 변한 게 없었다.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그것을 즐기는 잔인한 버릇까지도. 서진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고 있는 아들의 얼굴. 미소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 그래,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녀의 침묵을 약자의 굴복으로 착각한 헤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판단한 오헤라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화려하게 손톱을 정돈한 손으로 턱을 괴었다. 그녀의 눈은 서진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비로운 여왕이 무지한 백성에게 가르침을 내리듯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내가 평생 국밥이나 팔면서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다. 우리처럼 말이야. 그녀는 과시적으로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뭐 특별히 알려줄게. 내 아들이 장가올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니. 헤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했다. 우리는 말이지 강남에서도 최고로 치는 천운타워 펜트하우스에 살아. 들어는 봤니? 대한민국에서 딱 100명만 산다는 바로 그곳이야. 천운타워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편 강태욱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우리 집사람이 그 타워의 VVIP 커뮤니티 창립 멤버라서 웬만한 건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은 물론이고 전용 라운지에 스크린 골프장까지. 뭐 사부인께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보실 곳들이죠. 헤라는 그 말을 받아치며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거실 통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다 내려다 보여. 밤이 되면 한강 다리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데 그야말로 성 꼭대기에 사는 기분이지. 우리 미소는 그런 걸 매일 보고 자란 아이야. 그런 애한테 어디 곰팡내 나는 반지하 골방 같은 걸 신혼집이라고 들이밀 수는 없지 않겠니? 그들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진과 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특히 준영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자신을 키워온 삶이 저들의 입에서는 한낱 곰팡내 나는 골방으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세상의 멸시와 편견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남편과의 사랑으로 낳은 그 소중한 아들의 삶까지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평생 지켜온 겸손의 철학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찌르는 창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는 헤란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진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이전까지의 인내와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헤라는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준영이도 결혼하면 가끔 초대해서 구경시켜줘야겠어. 사람이 그런 걸 좀 봐야 꿈도 생기고 야망도 생기는 법이거든. 안 그런가, 사돈? 서진의 입가에 차갑고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헤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모든 말이 끝난 후 그 호화로운 룸 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헤란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호칭 하나에 두 사람의 관계는 예비 사돈이 아닌
과거의 악연으로 되돌아갔다. 혜란이 뭐야? 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서진은 말을 이었다. 너 참 변한 게 없구나.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 천박한 욕심도, 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못된 버릇도. 뭐?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는 순간 서진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확실한 선고였다. 그런데 혜란아,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천운타워. 서진은 잠시 말을 끊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혜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진실을 내뱉었다. 그거 내가 지었는데. 상견례가 열리던 한정식집의 최고급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공기마저 얼어붙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피부를 찌르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오혜란과 강태욱은 윤서진이 뱉어낸 12글자를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천운타워. 그거 내가 지었는데. 그것은 폭탄 선언이었다. 아니, 상식의 좌표를 통째로 뒤흔드는 천재지변에 가까웠다. 1초, 2초. 시간이 흐르자 혜란의 얼굴에 깃든 경악이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푸. 하하하. 혜란은 배를 잡고 웃었다.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글썽일 지경이었다. 서진아, 너 정말 미쳤구나.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이제 하다하다 헛것이 보이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뭘 지어? 천운타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해야지. 남편 강태욱도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사부인 충격이 크신 건 알겠지만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VVIP 고객으로 있는 그 건물을 식당 하시는 분이 지었다니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서진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분노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호출벨을 눌렀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곧 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이 한정식집의 총지배인이 정중한 자세로 들어섰다. 그는 혜란과 태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서진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혜란의 웃음소리를 칼로 베어내듯 끊어냈다. 혜란과 태욱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 식당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곳으로 VVIP인 자신에게조차 지배인이 이토록 깍듯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서진은 지배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룸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김 지배인, 지금 즉시 천운타워 자산관리 총괄 소장에게 연락해서 펜트하우스 PH 1201호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과 최근 3개월간의 관리비 및 임대료 미납 상세 내역서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5분 안에. 내 개인 태블릿으로. 예,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배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는 정중하게 뒷걸음질 쳐놈을 나갔다. 닫히는 문틈으로 회장님이라는 단어의 메아리가 혜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혜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태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불안하게 서진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서진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부팅 화면에 떠오른 것은 화려한 로고였다.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형상의 천운그룹 로고. 강태욱은 저 로고를 본 적이 있었다. 천운타워의 최상층,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아들 준영과 며느리 미소는 창백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영은 혼란스러웠다.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낡은 국산차를 몰며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깨던 어머니. 그 소박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란의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받아내던 어머니의 깊은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다. 미소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하고 싶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저속한 허영심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딩. 서진의 태블릿에서 맑은 알림음이 울렸다. 메일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서진은 천천히 파일을 열어 화면을 혜란과 태욱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천운타워 PH 1201호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임차인 강태욱 오혜란. 임대인 회준 천운자산 개발 대표이사 윤서진. 혜란의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임대인의 이름에 찍힌 윤서진이라는 세 글자와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법인 인감. 이어서 화면은 미납 내역서로 넘어갔다.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현황. 의 기준 월 3개월 2025년 5월 7월. 의월 임대료 2천만 원. 의월 관리비 평균 350만 원. 의 총 미납액 7,050만 원. 의 연체이자 312만 원. 의 합계 7,362만 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랑하던 펜트하우스는 월세였고 그 월세마저 석 달이나 밀려 있었다. 혜란이 VVIP라고 떠들고 다니던 모든 것이 서진의 자비 아래 간신히 유지되던 허상에 불과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사기야. 혜란이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가닿지 않았다. 서진은 태블릿을 껐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차가운 마무리였다. 그녀는 먼저 상처받았을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모든 걸 말하지 못해서. 엄마는 돈이 사람의 인격이 되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너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빛나고 귀한 내 아들이니까. 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서진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혜란과 태욱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일말의 동정조차 없는 차가운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오늘 상견례, 아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고 아무렇지 않게 모욕을 주는 당신 같은 집안에 장가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미소 양에게도 당신들 같은 부모 밑에서 더 이상 상처받게 할 수는 없으니.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아, 그리고 강태욱 씨, 오혜란 씨. 오늘부로 천운타워 펜트하우스의 임대차 계약은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지 통보하겠습니다. 계약서 14조 2항,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밀린 임대료와 위약금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은 추후 법무팀을 통해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진은 아들의 팔을 잡고 룸을 나섰다. 복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미소가 달려와 서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미소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의 미소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호화롭던 한정식집의 룸 안에는 사내진미가 차려진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혜란과 태욱만이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채 값비싼 음식들은 이제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조롱하는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거짓된 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진실의 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정식집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서진과 준영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운전석에, 준영이 조수석에 앉았다. 서진의 낡은 국산차는 주변에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준영의 눈에는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이 차가 거대하고 단단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왜?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혼자 다 해내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원망이 아니었다. 속상함이었다. 아들인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가 겪었을 외로운 싸움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서진은 운전대 위로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말했으면 내가 달라졌을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시장 구석에서 국밥 한 그릇 팔면서 다짐했어. 내 아들만큼은 돈 때문에 기죽게 하지 말자. 하지만 반대로 돈 때문에 거만하게 만들지도 말자고. 너는 너 자체로 충분히 반듯하고 좋은 아이인데 천운그룹 후계자라는 껍데기가 널 가릴까봐 겁이 났어. 서진은 갓길에 차를 잠시 세웠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형형했다. 오늘 그 여자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엄마는 괜찮았어. 하지만 그 여자가 너와 내 아버지까지 모욕했을 때 엄마는 결심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는 성벽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준영아, 엄마는 부자가 아니라 그냥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다. 시장의 뜨거운 김과 공사장의 흙먼지와 수많은 서류의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그 손.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거대한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혼란을 넘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의 성벽이 되어 주어야겠다고 그는 굳게 다짐했다. 그 같은 시각,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온 펜트하우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욱은 오혜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이 미친 여자야. 전부 너 때문이야. 내 그 가짜는 허영심이랑 주둥이 때문에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다고. 혜란은 부어오르는 뺨을 감싸쥐고 악을 썼다. 뭐? 내가 뭘 어쨌는데. 그 여자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 독사 같은 년이. 속여? 그 여자가 뭘 속여? 우리가 먼저 그분 아들을 사기꾼 취급하고 그분한테 택시기사 딸년보다 못한 취급을 했는데. 당신 천운타워 월세 3달 밀린 건 알고 있었어? 당신이 명품 가방 사들이고 피부과에 수천만 원씩 쏟아부을 때 회사 자금이 바닥나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다고. 태욱의 절규에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실 태욱의 회사가 아니라 각종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것이었다. 천운타워 펜트하우스라는 보증수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소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거실에 널브러진 명품 쇼핑백들과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는 부모를 번갈아 보았다. 두 분. 정말 지긋지긋해요. 미소의 목소리에 혜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애미 애비도 없는 것 같은 년. 맞아요. 차라리 애미 애비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미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 인격은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그분한테 쏟아낸 말들, 그거 다 엄마 얼굴에 뱉은 침이었어. 아니, 내 얼굴에 뱉은 침이었어. 난 이제 엄마 딸인 게 너무 부끄럽고 끔찍해. 미소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혜란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딜 가? 나갈 거예요.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집에서 더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두 분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장식품으로 사는 건 오늘로 끝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래요. 미소는 혜란을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태욱이 다급하게 그녀를 잡았지만 미소는 그 손을 뿌리쳤다. 아빠도 똑같아.
엄마가 저렇게 날뛰는 동안 한 번이라도 말린 적 있어? 같이 즐겼잖아.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미소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두 분 오늘 일 반드시 대가 치르게 될 거예요. 쾅! 문이 닫히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적 지위, 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딸의 존경까지. 그날 밤 서진과 준영은 소담 식당의 작은 주방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으로 따뜻한 국밥을 먹고 있었다. 화려한 상견례 상차림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담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였다. 반면 집을 나온 미소는 24시간 카페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커피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웠다. 막막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는 혜란과 태욱이 서로를 원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이제 파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소담식당의 소박한 주인 복장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회색의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천운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천운그룹 회장실로 출근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 일대가 장난감처럼 펼쳐지는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는 인심 좋은 사장님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풍파를 헤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냉철한 승부사 윤서진 회장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룹의 법무팀장과 자산관리 총괄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제 보고받은 펜트하우스 임차인 강태욱 씨에 대한 자료 전부 가져왔습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법무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네, 회장님. 강태욱 씨가 대표로 있는 태욱 무역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및 천운타워 입주사들의 피드백 자료입니다. 서진은 감정적인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기를 바랐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강태욱 대표의 회사가 천운타워 입주사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다했는지 계약 조항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하세요. 특히 타 입주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타워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서진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강태욱은 아내 오혜란이 회장님과 막역한 사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타워 내의 다른 입주사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일삼아왔다.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물류 하역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 거래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타워 관리 용역 업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되었다. 그동안은 회장님의 지인이라는 허울 때문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뿐 불만은 임계점까지 차올라 있었다. 서진은 보고를 받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이름을 팔아서 내 건물 안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군. 그녀의 다음 지시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법무팀은 확인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태욱 무역 측에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모든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세요. 자산관리팀은 피해를 본 입주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감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지하여 신뢰를 회복하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태욱 무역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김 사장, 나 강태욱이야. 아니, 우리 계약건 말이야.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천운타워 측에서 직접 공문이 왔습니다. 당분간은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뚝. 여보세요? 박전모. 나야. 아니, 자네까지 왜 이래? 강 대표. 미안하게 됐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자네 회사가 천운타워에서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해.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불똥 튀겠어. 뚝. 수십 통의 전화는 똑같은 대답으로 돌아왔다. 그의 사업 기반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 천운타워 펜트하우스 입주민, 천운그룹 회장과의 친분이라는 신기루가 거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고 책상 위에는 지금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음들이 시한폭탄처럼 쌓여갔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 와이셔츠 깃을 적셨다.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주거래 은행 의박부장.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마침 잘 전화 주셔. 강태욱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일 귀사의 주거래처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귀사가 입주한 천운타워 측으로부터 신용도 관련 부정적 평가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은행은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태욱 무역에 대한 여신 한도를 전액 회수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연장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까지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강태욱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그의 전 재산을 처분해도 모자란 액수였다. 부도. 단 한 단어가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인생이 단 이틀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윤서진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위태롭던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서진이 쳐놓은 차갑고 이성적인 올가미는 그의 목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쉴 틈도 없었다. 강태욱의 회사가 공중분해된 후 일주일. 오해라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소파에 누워 태블릿으로 명품 브랜드의 신상 컬렉션을 보고 있었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과거 같았으면 애가 탔겠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불안이 아닌 분노와 모멸감이었다. 감히 윤서진 따위가. 감히나 오해란을. 그녀는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남편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 것이고 자신은 다시 사교계의 여왕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잠시 겪는 악몽일 뿐이라고. 친구들의 전화가 뜸해지고 예약했던 스파에서 회원 자격을 운운하며 취소 통보를 해왔지만 애써 무시했다. 띵동응.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헤라는 짜증스럽게 현관으로 향했다. 또 어떤 하찮은 것이 자신을 귀찮게 하려는가 싶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 그리고 제복 차림의 남자들. 헤라는 경계심 없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앞에 선 것은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천운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 그리고 강제 집행을 위한 인력들이었다. 집행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오해란 씨, 강태욱 씨 소유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및 퇴거 명령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헤란의 눈이 서류에 박혔다. 부동산 인도명도 강제 집행조서, 퇴거 명령서. 어려운 법률 용어들 사이로 즉시 퇴거, 강제개문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헤란이 고함을 지르며 서류를 쳐내려 했지만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오해란 씨, 법적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권은 더 이상 두 분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헤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집행관의 손짓에 따라 인부들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헤란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물건이 들려 있었다. 압류물표 압류 딱지. 새빨간 스티커가 헤란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들 위에 무자비하게 달라붙기 시작했다. 안 돼.
그녀가 아끼던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에 딱 하고 붙었다. 그녀가 유럽에서 직접 공수해 온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스위치에 딱 하고 붙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가죽 소파, 거실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심지어 그녀의 드레스룸에 가득한 명품 가방과 구두, 모피코트 위에도 예외는 없었다. 빨간 딱지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었다. 그것은 헤란의 삶 전체에 찍히는 낙인이었다. 이거나 내 거야. 손대지 마. 헤란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인부에게 달려들었지만 다른 집행관에게 팔을 붙들려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때 며칠 만에 헬쑥한 몰골로 강태욱이 들어왔다. 그는 집안의 처참한 광경과 절규하는 아내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헤라는 남편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태욱은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압류된 물품을 제외한 최소한의 생필품과 옷가지 몇 개가 박스에 담겨 펜트하우스 밖으로 실려나갔다. 헤란과 태욱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빛나던 천운타워의 로비 한가운데 그들의 초라한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타워의 입주민들과 직원들, 심지어 소문을 듣고 모여든 구경꾼들까지 수십 명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어머, 저 사람들 펜트하우스 살던 사람들 아니야? 쯧쯧,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다더니 진짜였네.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그 불빛들은 헤란의 눈을 멀게 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위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은 칼보다 더 아프고 불보다 더 뜨거운 고통이었다. 헤라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태욱은 고개를 떨군 채 차마 주변을 둘러보지도 못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회색빛으로 물들더니 차가운 여름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다. 헤란과 태욱은 로비 처마 밑에서 쫓겨나 비를 맞으며 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한때 자신들의 성이었던 천운타워가 거대한 묘비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오만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들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옥의 영겁과도 같았다. 헤란과 태욱이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어 구한 곳은 강북 변두리의 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한때 한강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들에게 세상은 이제 발목 아래의 풍경이 전부였다.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다. 헤란은 태욱을 저주했고 태욱은 헤란을 탓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안 당해. 뭐? 내가 뭘? 능력 없는 당신이 윤서진 그년한테 찍혀서 망한 거잖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만이 축축한 방안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굶어 헬쑥해진 태욱이 핏발 선 눈으로 헤란에게 말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무슨 방법? 윤서진. 그 여자를 찾아가야 해. 가서 빌자. 무릎이라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해. 헤라는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쳤다. 미쳤어? 내가 그년 앞에서 무릎을 꿇어. 차라리 이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지 절대로 못해.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굶주림은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갉아먹었다. 며칠을 더 버티던 헤라는 결국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소담식당을 향해 걸었다.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그 화려함이 이제는 그들을 조롱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식당 앞에 다다랐을 때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국밥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헤라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였다. 태욱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식당 안은 소박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들, 고된 하루를 마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국밥을 나르고 있는 윤서진이 있었다.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지옥에서 올라온 자신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헤라는 현기증을 느꼈다. 태욱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식당 중앙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서진의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헤란도 마지못해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헤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서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좀 살려줘.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평생 내 집종으로 살래도 살게. 응? 헤라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태욱 역시 아무 말 없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다. 식당 손님들은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의 입이 열렸다.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내 소중한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됩니다. 그리고 내 식당 바닥 더럽히지 마시고. 그 말에 헤란과 태욱은 얼어붙었다. 서진은 한 걸음 다가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지금 비는 용서는 당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야. 그저 모든 걸 잃고 배가 고프고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지. 만약 당신들이 여전히 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다면 내 앞에 와서 이럴 수 있었을까? 서진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헤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건 진심으로 미안할 때 단 한 번이면 족한 거야. 당신들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존심을 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라 구걸이고 거래일 뿐이지. 서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밥 두 그릇을 직접 떠왔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놓아주었다. 이거 먹고 가세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내 식당에 온 배고픈 사람 쫓아내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 헤란과 태욱은 넋이 나간 채 국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걸로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악연과 빚은 다 갚은 걸로 합시다. 이 국밥 한 그릇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동정이자 마지막 이별 통보요. 다시는 내 앞에, 내 아들 앞에, 그리고 내 식당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홀린 듯 숟가락을 들었다. 굶주린 배는 본능적으로 음식을 원했다. 국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하지만 한 숟갈 한 숟갈 넘어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을 채웠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자 가장 비참하고 서러운 식사였다. 식사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서는 그들의 등 뒤로 서진은 어떤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은 그릇을 치우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부모가 처절하게 몰락하는 동안 강미소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골인 곳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에 허리를 숙여야 했고 뜨거운 불판에 팔을 대이기도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발은 늘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옥탑방에 돌아와 직접 번 돈으로 산 컵라면을 먹을 때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닌 강미소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 기사와 예전 친구들의 SNS를 통해 부모님의 소식을 간간히 접했다. 천운타워에서의 강제 퇴거, 길바닥에 나앉은 사진.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들을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동정은 연민으로, 연민은 체념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는 결심했다. 이대로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부모님의 빚을 자신이 갚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직접 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었다. 그녀는 월급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소담 식당으로 향했다. 손님인 척 들어갈 자신이 없어 식당 영업이 끝날 무렵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주방에서는 서진과 준영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미소를 발견한 준영의 표정이 굳었다. 서진 역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미소는 그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진과 준영에게 다가가 말없이 고무장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을 묵묵히 닦기 시작했다. 준영이 당황해서 말리려 했지만 서진이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1시간가량 식당 안에는 그릇 닦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미소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설거지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마지막 그릇까지 깨끗하게 헹궈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진과 준영 앞에 다시 섰다. 어머님.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이건 제 부모님을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한 사과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시는 동안 아무것도 막지 못했던 제 비겁함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돈을 모아서 아주 작게라도 제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제 힘으로 온전히 설 때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준영을 향해 돌아섰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준영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맞아요. 준영 씨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저도 제 부모님이 남긴 빚을 마음속에서 다 갚고 제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미소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이타적인 사과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이 처음으로 미소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설거지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미소야.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고생이 많구나. 사람은 넘어져 봐야 비로소 땅의 단단함을 알고 자기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단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배우기 시작했어. 너는 내 부모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서진은 미소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미소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과거의 강미소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자 새로운 강미소가 태어나는 세례식이었다. 준영은 그 모습을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약혼녀는 사라졌지만 한 명의 존경할 만한 인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어쩌면 아주 먼 훗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심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몇 개의 빌딩이 더 들어서며 미묘하게 변했지만 천운타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타워의 주인인 윤서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진은 마침내 천운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은퇴는 재계에 큰 화제가 되었지만 화려한 은퇴식이나 요란한 언론 발표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느 봄날 아들 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내가 해봐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회장직을 승계한 이준영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머니보다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천운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혁신은 더 높은 빌딩을 짓거나 더 많은 땅을 사들이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는 취임 직후 그룹의 핵심 가치를 상생과 나눔으로 선포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소담 프로젝트의 전국적 확대였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 소담의 철학을 이어받아 전국 각지의 소외된 지역에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 식당을 열었다. 식당은 단순히 밥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지역 노인들을 위한 쉼터가 되었고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는 천운청년재단의 설립이었다. 돈과 배경이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젝트였다. 심사 기준은 오직 하나, 당신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였다. 준영은 어머니에게 배운 철학,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젊은 2세 경영인의 이상주의적인 경영 방침에 우려를 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천운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그룹의 사업은 오히려 더욱 번창했다. 준영은 어머니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증명해내고 있었다. 서진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소담 1호점의 주방에서 보냈다. 회장님이 아닌 그저 소담 할머니로 불리는 삶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김 속에서 국밥을 끓였고 손님들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의 흔적이 아닌 만족과 평온의 연륜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졌던 오혜란과 강태욱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반지하 단칸방 생활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며 싸우지 않았다. 태욱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혜란은 동네의 큰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처음에는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다. 혜란은 더 이상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 일을 마치고 남편이 사오는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에 눈시울을 붉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다.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사람을 대하는 눈빛에서는 과거의 도끼가 많이 사라져 있었다. 물론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과 윤서진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강미소. 그녀는 2년 동안 독하게 살았다.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과 정부의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미소의 작은 쉼터. 그녀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원두와 과일을 직접 골랐고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웠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있는 그녀의 카페는 지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주었다. 미소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이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성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어냈다. 준영은 가끔, 아주 가끔 그 카페를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미소의 모습에서 그는 과거에 연약했던 약혼녀가 아닌 존경할 만한 한 명의 사업가를 보았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미소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 단단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 역시 어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2개의 단단해진 길이 다시 만나 함께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따뜻한 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천운청년재단의 1주년 기념 파티가 천운타워의 연회장에서 열렸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청년 사업가들과 그룹의 임직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파티는 화려했지만 허영과 과시가 아닌 따뜻한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준영의 초대로 파티에 참석한 서진은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한쪽의 출장 뷔페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빈 접시를 치우고 있는 중년 여성. 오혜란이었다. 혜란은 마트 일이 끝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뷔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이 천운타워인지 이 파티가 어떤 파티인지도 몰랐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혜란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혜란은 눈앞에 서 있는 서진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몸이 죄인처럼 굳어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혜란에게 서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조롱도 과거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애쓰시네요. 그저 담담하고 어쩌면 조금은 따뜻하기까지 한 목소리였다. 혜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서진은 그런 혜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릇은 비었을 때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진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혜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열등감과 허영심이 서진의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한 이상한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릇은 비었을 때 채울 수 있다. 그 말은 혜란의 텅 빈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떨어졌다. 파티장을 나온 서진은 아들 준영과 함께 천운타워의 최상층, 자신을 위해 남겨둔 작은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은 수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의 무게와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영이 물었다. 서진은 아들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이제야 엄마가 평생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구나. 그녀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평온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다. 강남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윤서진이 아들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의 철학이었다. 천운타워의 불빛은 그날 밤도 변함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혔고 그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서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